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한테 기술을 안 줬더니 4년 반 만에 독자 개발을 끝내버린 겁니다. 1700회 시험 비행,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25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혼자 힘으로 완성했습니다. 14개국이 줄을 서서 사겠다고 달려들었고, 기술을 막았던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국을 조립공장이라 비웃었던 펜타곤 관리의 입이 닫힌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이클 브레넌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동아시아 군사전략 분석실에서 수석 분석관을 지냈고, 동맹국의 기술 이전 심사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워싱턴에서 국제안보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실수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어처구니 없을 만큼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도, 유럽의 방산 전문가들도, 일본의 군사 평론가들도 전부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게 기술을 주지 말라고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제 손으로 막으려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 보고서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향후 20년 이내에 독자적인 AESA 레이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 이전을 거부할 경우 미국산 전투기 구매로 회귀할 것으로 판단됨. 제가 직접 쓴 문장입니다. 32년 경력의 자신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적었던 그 문장이 지금 돌이켜보면 제 커리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부끄러운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뭔지 저는 그 보고서를 다시 펼쳐볼 때마다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서재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작은 사진입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발에 있고 유리 액자 안쪽에 미세한 금이 하나 가 있죠. 70년이 넘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끝없는 잿더미가 펼쳐져 있습니다.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솟아오른 콘크리트 기둥 몇 개가 흐린 하늘 아래 서 있고, 그 앞에 미군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로버트 브레넌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소속이었고, 서울 수복작전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한국에 갔을 때 그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도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 사람들이 미군 부대 앞에 줄을 서서 밀가루 한 봉지를 받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렸어. 아이들은 맨발로 돌아다녔고, 겨울에도 신발이 없었단다.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찍고 돌아온 뒤로도 평생 한국을 기억하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은 영원히 그 폐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구해줘야 하는 나라, 도와줘야 하는 나라, 스스로는 일어서기 힘든 나라. 그것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준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그 인상을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펜타곤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안보학 석사를 마치고 곧바로 국방부 분석실에 배치되었죠. 그때부터 동아시아 군사 정세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항상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석의 방향은 늘 같았습니다. 한국에 어떤 무기를 팔 것인가? 한국에 어떤 기술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한국 군사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국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만들 수 없다. 그것이 워싱턴의 상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군의 현실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설계한 전투기의 부품을 받아서 조립하는 면허 생산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엔진은 미국, 레이더는 미국, 항전 장비 전부가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담당하는 부분은 동체 조립과 일부 배선 작업 정도였죠. 솔직히 이것을 자주국방이라 부르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펜타곤 복도에서 한국 방산을 언급할 때 돌아오는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한국, 조립 잘하는 나라지. 이 한마디에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기술은 민간 기술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엔진을 잘 만든다고 전투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 기술에는 수십 년의 축적이 필요하고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그 길을 반세기 이상 걸어왔고 러시아와 프랑스와 영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대열의 끝자락에도 서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당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정도가 완전한 독자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었고 영국도 유로파이터처럼 공동 개발 방식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었지만 엔진 기술에서 여전히 러시아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판도 위에서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워싱턴의 반응이 어땠을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실 겁니다. 웃음이었습니다. 가볍고 짧은 코를 찌르는 듯한 코웃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날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세계 개발비만 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성패가 이 기술 이전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한미 동맹의 신뢰를 근거로 진심을 다해 설득해 왔습니다. AESA 레이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AESA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이자 두뇌입니다. 수천 개의 초소형 송수신 모듈이 전자적으로 빔을 조향하면서 수백 킬로미터 밖의 적기를 동시에 여러 대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 레이더가 없으면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당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의 5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나머지 3대 핵심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이 모든 센서를 하나로 묶어 미사일을 유도하는 무장체계 통합 기술. 이 4가지가 없으면 아무리 멋진 동체를 만들어도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이 4가지 기술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요청을 심사하는 회의가 펜타곤 4층 기술보안국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2명이 앉았습니다. 국방부 기술보안국, 공군 전력분석실, 국무부 군비통제국, 그리고 방산업체 기술자문관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회의실이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흐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동아시아 담당 수석분석관 자격으로 한국의 기술 역량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2달간 준비한 4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하지만 제가 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이즈, 기술보안국 부국장이었습니다. 나이 62에 군에서 28년, 국방부에서 8년, 합치면 36년을 군사 기술 분야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헤이즈는 펜타곤 안에서 철의 문직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미국의 군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의 업무였고, 그는 그 일을 극단적일 만큼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맹국이든 아니든 미국의 핵심 기술은 한 조각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헤이즈는 미국 이외의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역량을 뼛속까지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한국이나 일본의 기술 성과가 언급되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콧방귀를 뀌는 것이 습관이었죠. 그가 한국에 대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조립만 하면 되는 나라야. 그게 동맹의 올바른 질서란 거지. 그날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펼치자마자 헤이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길게 갈 것 없어. 한국이 AESA를 달라고 했다면서
이건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냐. 저는 절차상 보고서 발표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이즈가 손을 내저으며 대꾸했죠. 좋아, 발표해. 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레이시온이 35년 동안 피를 쏟아 만든 기술을 면허, 생산이나 하는 나라한테 넘긴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회의실에서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무도 헤이즈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 방산 인프라 현황, 연구 인력 규모를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발표의 결론은 제가 이미 써놓은 대로였습니다. 독자 개발 불가능. 기술 이전 거부 시 미국산 전투기 구매 회귀 예상.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 당시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헤이즈가 테이블을 한번 토쳤습니다. 됐어. 내가 정리하지. 그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입꼬리에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한테 AESA 기술을 넘기는 건 원숭이한테 수수료 메스를 쥐어주는 것과 같아. 줘봤자 쓸 줄을 몰라. 오히려 다칠 뿐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도 그 발언의 표현이 거칠다고 느꼈을 뿐 결론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헤이즈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거부 통보해. 안보상의 이유. 그거면 충분하지. 10년 안에 독자 개발.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어. 내 퇴직연금 걸어도 좋아. 결국 돌아와서 우리 전투기 사달라고 할 거야. 그때 가격을 좀 더 올려 부르면 되는 거지.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그 표정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론이 당연하게 내려진 것처럼요. 회의는 18분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이 수개월에 걸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기술 이전 요청이 단 18분 만에 묵살된 것이었습니다. 거부 통보가 한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잿더미 속에 서 있는 젊은 미군 병사.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피 흘려 구해준 나라다. 무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주면 된다. 그것이 동맹이고 그것이 질서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보고서 파일을 닫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것이 세계의 자연스러운 질서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를 통보받은 바로 다음 날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안 준다면 우리가 직접 만든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 전체를 독자 개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정면 돌파를 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헤이즈의 반응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네.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해. 3년이면 꼬리를 내릴 거야. 아니, 2년이면 충분하겠지. 돈만 날리다가 결국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헤이즈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레이더 기술 기반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군용 AESA에 들어가는 갈륨 비소 반도체 소자를 만든 경험도,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나노초 단위로 동기화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전투기 기체와 레이더를 통합하는 체계공학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완성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레이시온과 노스럽, 그러머니 수조 달러를 쏟아부은 끝에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도 18년이 걸렸죠. 그런데 기초 기술조차 없는 한국이 독자 개발을 하겠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을 맡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원천 기술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의 대학 연구소들까지 합류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두뇌들이 경남 사천의 개발센터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비웃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선언은 제 업무 보고서에 2줄짜리 각주로 처리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프로젝트에 분석 자원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당시 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제가 저지른 진짜 실수의 본질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 어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는지, 그 연구실에서 밤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만들어낸 결과를 제가 처음 마주하게 되는 순간, 저는 32년 경력이 만들어준 모든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미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독자 개발 선언 이후, 저는 이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잊은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 북한의 핵 프로그램, 대만의 협 긴장 같은 긴급한 안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한국의 전투기 프로젝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 이상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분석실의 후배 분석관 하나가 제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친구였는데 동아시아 기술 정보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었죠. 브레넌 선임, 한국 쪽 동향 보고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근무 패턴입니다. 위성으로 잡히는 사천 개발센터 야간 조명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불이 꺼지는 날이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가동 중입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불을 켜놓는다고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후배가 덧붙인 말이 걸렸습니다. 연구 인력 이동 데이터도 특이합니다. 한화시스템,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서 레이더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사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 연구소들이 한 곳에 모이고 있어요. 이건 평시에는 볼 수 없는 패턴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제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초가 없는데 사람을 아무리 모아봤자 소용없어.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지.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직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선임, 저 정도 집중도는 미국에서도 맨해튼 프로젝트 때나 봤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미국에 거절이 전달된 그 다음 날부터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사실이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교대로 쪽잠을 자며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가족에게 전화할 시간도 없는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명절에도 연구실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한 연구원의 아내는 남편이 일주일 넘게 집에 오지 않자 도시락을 들고 연구소 앞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연구원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넨 뒤 다시 연구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AESA 레이더의 핵심인 갈륨 비소 반도체 소자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제조하는 공정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이 수십 년간 독점해 온 기술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배열하고 각 모듈을 나노초 단위로 동기화시키는 작업은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가 극한으로 융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작동조차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전파를 쏘기는 했지만 정확도가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험이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연구원들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포기하자는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해외의 군사 매체에 실린 비관적인 기사를 출력해서 연구실 벽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AESA 독자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기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나라의 자존심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동 정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 사천의 연구실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자 개발 선언 이후 3년째 되던 해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아침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페이지를 넘기던 중 기술 정보 섹션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국 AESA 레이더 시제품 작동 성공.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작동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동이라는 말에는 1000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전파가 나갔다는 것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험실에서 깜빡 한 번 했다고 레이더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점심때 헤이즈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도 같은 보고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브레넌, 한국이 레이더 켜는데 성공했다더군.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헤이즈의 표정은 변함없이 여유로웠습니다. 실험실 장난감이겠지. 전파 한번 쏴보는 것과 실전 레이더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아주 작은 핀 끝만 한 불안감이 생겨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불안감의 정체를 저는 아직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2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 시제품이 탐지거리 시험을 통과했으며 초기 성능 수치가 기대치를 상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술적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탐지거리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동시 추적 가능한 표적의 수도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기술 분석 보고서 원문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이 미국의 현역 레이더 시스템 일부와 동급이라는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적이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이 현역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처음 개발하는데 약 25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가 자국 전투기용 AESA를 완성하는데 1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이미 수십 년의 레이더 기술 축적이 있었고 천문학적 예산과 세계 최고의 인력을 투입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독자 개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불과 3년 만에 이들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흐리고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그 질문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즉시 눌러버렸습니다. 32년의 경력이 만들어준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전체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핀 끝에서 바늘 끝 크기로 커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소식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연타로 보고가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이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독자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적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감지해 레이더 없이도 적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센서입니다. 고지어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와 무장체계 통합 기술의 독자 개발 완료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했던 4대 핵심 기술을 한국이 전부 독자적으로 완성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넷 전부를요. 이 소식이 국방부 내부로 퍼지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깔보며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바로 그 부서에서 한국의 레이더 성능 분석 보고서가 긴급 회람되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AESA 레이더가 미국의 일부 현역 레이더 시스템과 동등하거나 특정 항목에서는 상회하는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장을 읽은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은 영원히 못 만든다고 단언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기술력에 경악하고 있는 역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제가 쓴 그 보고서의 문장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향후 20년 이내에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적었는데 4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20년과 4년 반.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헤이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 됐다고 호들갑 떨 필요 없어. 실험실 성능과 실전 성능은 다른 거야. 전투기에 탑재해서 날아봐야 진짜가 드러나는 법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여유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챘습니다. 그가 커피를 마실 때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없던 떨림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과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 나라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가 만든 레이더는 세계 최초로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였습니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오랜 기술 축적을 자부하고 있었죠. 그런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의 성능이 일본의 최신 레이더와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앞서고 있다는 분석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추월당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속도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세 개국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GCAP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 시점은 2035년이었습니다. 세 개국이 기술과 예산을 합쳐서 만드는데도 완성까지 10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혼자서 독자 기술로 이미 전투기를 만들어 하늘에 날리고 양산까지 시작한 것입니다. 세 개국이 힘을 합쳐도 아직 설계 중인 것을 한국은 단독으로 이미 완성했다. 이 대비는 세계 방산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뒤늦게 시작하고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공했는지 분석하느라 바빴습니다. 한국을 깔보던 시선이 경계와 당혹의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럽 쪽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탈레스, 영국의 BAE 시스템즈, 스웨덴의 사브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자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이 AESA 레이더를 독자 개발했다는 것은 한국이 세계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자로 올라섰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의 내부 회의에서 한국이 최우선 경계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무시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두려운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국제항공학술지에는 한국의 AESA 기술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은 가장 뜨거운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비웃던 바로 그 전문가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동료 하나가 국제항공 컨퍼런스에서 돌아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한국 세션에 사람이 넘쳐나더라고. 복도까지 꽉 찼어. 몇 년 전만 해도 빈 좌석이 태반이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늘 끝이었던 불안감이 어느새 주먹 크기로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AESA 레이더를 포함한 4대 핵심 기술이 전부 전투기에 탑재되어 실제로 하늘을 날아야 비로소 진짜 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과 실제 비행에서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 마지막 관문도 돌파해버렸습니다. 보람의 CJ 1호기가 경남 사천의 활주로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2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마침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첫 비행이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사무실에서 접했습니다. 화면에 뜬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의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종이 비행기라 비웃던 것이 진짜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이즈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뜨는 거야 아무나 해. 문제는 지속성이야. 시험 비행을 100회, 200회 거듭하면 반드시 문제가 터져. 새로운 전투기에 사고가 없는 건 불가능해. 미국의 최신 전투기도 시험 비행 중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겪었어. 곧 뉴스가 나올 거야.
한국 전투기 추락이라는 뉴스가. 저도 내심 같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첫 비행이 운이었을 수도 있다고, 곧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아직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또다시 제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시험 비행 횟수가 100회를 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500회를 넘었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1000회를 돌파했습니다. 사고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라매가 42개월간 총 1700회가 넘는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3,000개가 넘는 시험 조건을 전부 통과하며 비행 안정성과 성능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입니다.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고, 야간 비행 시험도 통과했고, 무장분리 시험도 완벽하게 수행했고, 공중급유 시험까지 성공시켰습니다. 1700회 무사고 비행. 이 숫자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항공 분야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실감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의 시험 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최신 전투기도 시험 비행에서 수많은 문제를 겪었고, 유럽의 전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보라매는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기계처럼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1700회를 비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 숫자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이즈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책상에서 한국 보고서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한국 상황. 다시 브리핑 준비해.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달랐습니다. 여유롭던 눈빛이 사라지고 제가 32년간 본 적 없는 표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요. 그것이 동요라는 것을 저는 알아챘습니다. 원숭이한테 메스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세계 방산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 저와 헤이즈가 한국의 사천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순간은 바로 다음입니다. 원숭이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의 입이 닫히는 순간, 그리고 기술을 안 줘도 된다며 문을 닫았던 미국이 오히려 한국에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서 보라매 양산 1호기 출고식이 거행되었습니다. 25년 전 한국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 비전을 천명한 바로 그 3월에 정확히 4반세기 만에 양산 1호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시험비행 조종사들과 방산업체 임직원들, 공군 사관생도들, 항공과학고 학생들까지 500여 명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14개국의 외교사절들이 이 출고식에 참석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비웃던 나라들이 이제는 직접 사절을 보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이즈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국방부 퇴직 후 저는 국제안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한국 측의 초청으로 양산시설 시찰 기회를 얻었습니다. 헤이즈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미국 방산업계 자문위원 자격으로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헤이즈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에 대한 비아냥을 한두 마디 던졌을 텐데 그날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사천에 도착해 KAI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장 3개보다 더 넓은 거대한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연두색 도장의 보라매 기체들이 조립라인 위에 나란히 서 있었고, 각 공정 구역마다 엔지니어들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음과 공구 소리가 리듬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KAI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단일 라인으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어서 듀얼 라인으로 전투기를 동시에 조립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초도 양산분 40대를 2028년까지 공급할 예정이고 총 120대의 보라매가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양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22만여 개의 부품이 하나의 전투기로 조립되어 가는 과정은 정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방산 공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일부 공정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양산 라인을 걷던 헤이즈가 멈춰 섰습니다. 완성 단계에 있는 보라매 한 대 앞이었습니다. 연두색 도장 위로 대한민국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기체 코 부분에 ASA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헤이즈가 그 레이더를 올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숭이한테 메스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비웃었던 그 입이 닫혀 있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고 장담했던 그 혀가 굳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을 걸어도 좋다고 호언했던 그 사람이 한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전투기 앞에서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냉소와 오만이 사라진 자리에 경악과 당혹이 번갈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KAI 관계자가 한 가지 정보를 더 알려줬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16대 규모의 수출 협약이 진행 중이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도입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 1의 대당 가격은 약 1200억 원 수준인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 기종 대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 미국의 최신 전투기가 대당 25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줄을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ASA 레이더 기술, 통합 전자전 체계 기술에 대해 미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을 안 준다며 문을 닫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함께 나누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준 셈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순순히 기술을 넘겨줬다면 한국은 미국 기술에 영원히 의존하는 나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전투기를 발전시키고 수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을 나서면서 저는 헤이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헤이즈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천의 따뜻한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공장 뒤편으로 보이는 활주로 위에서 보라매 시제기 한 대가 엔진을 가동하고 있었고 그 굉음이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헤이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틀렸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것이 36년 경력의 철의 문지기가 내뱉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었습니다.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 속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2년간 쌓아올린 편견의 벽이 사천의 바람과 함께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년 된 잿더미 속에 서 있는 젊은 미군 병사. 저는 그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연민, 동정,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나라, 우리 없이는 설 수 없는 나라, 그것이 이 사진이 저에게 말해주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천에서 돌아온 그 밤, 사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잿더미, 이 폐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70년 뒤에 세계 최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기술로 만들어 양산하고 있다. 밀가루 한 봉지에 줄을 서던 아이들의 나라가 이제 14개국이 줄을 서서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 나라가 되었다. 맨발로 거리를 걷던 아이들의 손자 세대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어 미국이 25년 걸린 기술을 4년 반 만에 독자 개발해버렸다.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사진 속 할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피 흘려 지킨 그 나라가요.
지금은 당신이 상상도 못할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가 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헤이즈가 국제안보포럼 공개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퇴직 후 공식 석상에 거의 나서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발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가 한국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판단은 완전히 빗나갔고, 오히려 한국은 독자 개발을 통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기술 자립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원숭이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썼던 그 사람이 수백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도 공식적으로 제 과거 판단을 철회했습니다. 20년 이내 독자 개발 불가능이라고 적었던 그 보고서의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14살짜리 손자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제이슨, 할아버지가 평생 군사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교훈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한국인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고 구호물자에 의존하던 나라를 세계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나라로 바꿔놓았어. 이런 나라를 무시하는 건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 될 거야. 보람에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은 블록 이 다목적 전투기 개발을 진행 중이고 80대가 추가 양산될 예정입니다. 6세대 무인 전투기 연구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자주포와 전차는 이미 유럽에 대규모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멈추는 법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잠시 시간을 돌려 생각해봅니다. 70여 년 전 이 나라는 구호물자로 연명하고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남의 나라가 쓰다 버린 무기를 주워다 나라를 지키던 곳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 기술로 양산하고 14개국이 사절을 보내 그 출고식을 지켜보고 미국이 기술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라매가 하늘로 솟구칠 때 그것은 전투기 한 대의 이륙이 아닙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 하늘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22만 개의 부품 하나하나에는 가난을 이겨낸 한국인들의 땀이 배어 있고 AESA 레이더의 수천 개 모듈 속에는 수백 번의 실패를 견뎌낸 연구원들의 집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 마이클 브레너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은 제 인생 최고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으로 한 나라의 잠재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온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기술을 막았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 대한민국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함께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